역사는 어려운 걸까요? 그냥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영어로도 스토리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는 역사를 옛날 이야기로 만들어서 들려줍니다. 물론 다큐가 아니기 때문에 각색이 되죠. 하지만 무슨 상관입니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 되잖아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영화는 김남길, 손예진 주연의 해적, 바다로 간 산적입니다. 액션 코미디 사극이라고 할까요? 배경은 여말 선초입니다. 골치 아픈 정치물이 아니어서 좋더라고요. 물론 지나가던 이성계가 찬조 출연은 합니다. 영화는 위화도 회군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이성계가 사불가론을 주장하고 있죠. 이성계는 최영이 억지로 떠밀어서 요동정벌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성계는 처음부터 요동정벌을 반대했죠. 당시 중원에 새롭게 떠오르던 태양이었던 명나라와 승부를 겨루는 것이 무익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다른 꿍꿍이도 있었던 듯 하고요. 요동은 고조선 때부터 고구려 발해를 거치면서 한민족의 땅이었습니다. 발해의 멸망 이후 원나라가 힘을 키우면서 중원을 차지하는 나라가 요동을 차지하게 되었죠. 위화도 회군으로부터 20여 년 전 원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공민왕은 요동을 수복하려 하죠. 유민들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려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발해 이후 첫 요동 점유를 이루어냅니다. 이때 이성계는 부장으로서 맹활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후 벌어진 전투에서 실수로 굴량미를 불태우고 맙니다. 엎친 데 덮쳤던지 본국인 고려에서 제대로 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죠. 결국 퇴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후 원나라가 힘을 계속 잃어가면서 명나라는 계속 힘을 키워갑니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요동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섭니다. 원나라 대신 중원을 차지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땅 싸움만큼 원조 싸움이 진흙탕인 경우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미국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인디안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웃기는 일일 겁니다. 이성계가 조금은 코믹하게, 아니 뒤에 숨긴 게 많은 말투로 주장하는 사불가론에 주인공 김남길이 어이없다는 듯 네? 라고 대꾸를 하죠. 감히 하급장교 주제의 말입니다.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해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김남길의 손을 들어줄지 이성계의 손을 들어줄지 결정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정벌하는 것에 4가지 불가한 점이 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이 첫 번째 불가한 것이고 농사체라의 군사를 일으킴이 둘째 불가한 것이다. 요동을 공격하게 되면 왜고에게 침입할 틈을 주게 되는데 이 점이 셋째 불가한 것이다. 그리고 여름이라서 비가 자주 내리므로 악교가 녹아 활이 눕고 군사들은 질병을 앓을 것이다. 이 점이 넷째 불가한 것이다. 어떤가요? 1차 요동정벌 때랑 비교해볼까 합니다. 원명 교책이라 중원에 강력한 세력이 없었죠. 출정은 6월이었습니다. 여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0여 년 전에도 해적, 그러니까 왜구 역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2차 요동정벌 때는 어땠을까요? 명나라의 정식 건국은 1368년입니다. 위화도 회군은 1388년이고요. 원나라는 완전히 망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북원이라고 불리고 있던 시기죠. 즉 세력이 약해진 겁니다. 요동정벌은 최영이 직접 나서려고 했었습니다. 왜구와 북쪽 여진족 토벌에 확실한 제압 능력을 보였던 최영이기 때문이죠. 최영은 당시 국왕이었던 우왕의 장인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왕이 자기만 두고 떠나려는 최영의 발목을 잡죠. 무섭다는 겁니다. 왕권이 약화될 대로 약화된 고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결국 최영은 모든 군사를 요동정벌에 반대하는 당시 넘버 2인 이성계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마음에 품고 위화도 회군을 했다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언제부터 선명해졌을까요? 혹시 우왕이 혹은 최영이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아닐까요? 다시 영화로 돌아가 보죠. 김남길은 직속 상관과 말다툼을 하다 결국 칼부림까지 하게 됩니다. 항명이죠. 아니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상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니까
정의롭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김남길은 탈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직업이었던 산적이 되죠. 당시 고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함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기득권인 권문세족은 산과 강을 경계로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죠. 먹고 살 방법을 잃은 백성들은 산으로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죠. 김남길의 무리 중에는 스님도 있습니다. 고려는 불교 국가였죠. 스님이 되면 군역 그리고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머리를 깎은 이유죠. 산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은 당시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절이 산속으로 들어간 것은 조선시대 이후의 일이니까요. 권문세족의 힘은 마침내 절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스님이 산적무리에 조인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일 겁니다. 바다는 어땠을까요? 고려 태조 왕건은 개성 인근 예성강 하구에 자리한 항구에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상인 집안 출신입니다. 궁예 휘하에서 해군을 이끌었었죠. 왜구의 등장은 고려 말 공민왕이 즉위하던 14세기 중반 이후입니다. 당시 일본은 남북조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죠. 혼란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진 이들이 바다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또 한 명의 주인공 손예진, 그녀는 해적의 우두머리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제독 드레이크는 노예상인 출신입니다. 스페인 함대의 공격을 받아 죽을 뻔하죠. 그리고 나서 국가의 이익이 되는 해적질, 그러니까 스페인을 대상으로 한 복수를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쁘게 본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로부터 기사자기를 받게 되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해적과 해상 무역 상인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구가 설치기 전 동아시아는 고려, 송, 일본이 제해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무역도 활발했고요. 하지만 영화는 흥미를 위해 역사를 살짝 뒤틀어 놓습니다. 사실대로 서술한 다큐를 900만이 보지는 않을 테니까요. 해적은 산적보다 체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직인 거죠. 배의 가격이 만만치 않고요. 다루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적이 해적이 되고자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본도 스킬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유로 만난 두 주인공,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병란도를 향하게 되죠. 푸른 물결을 건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섬이 아닙니다. 예성강 하류의 나루터, 항구입니다. 강화도 통인전망대를 가시면 예성강 하류의 병란도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려는 화려한 청자를 낳았죠. 조선은 담백한 백자를 만들고요. 한국이 코리아라 불리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병란도입니다. 동아시아의 무역 허브 중 하나죠. 동남아시아의 태국, 베트남 등과도 교육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라비아 상인도 왕래가 있었고요. 한반도가 고립을 선택한 것은 조선 이후입니다. 영화는 병란도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동아시아에 잘 나가던 무역항에 들어선 등장인물들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과장은 영화의 미덕이죠. 고릴라, 기린, 코끼리 등도 등장을 시킵니다. 중국, 일본, 인도, 아라비아 등 세계 각국 패션을 선보이게 되고요. 병란도에 상륙한 김남길, 손예진은 무기를 구하러 갑니다. 물론 상상의 무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최무선이 화약 제조법을 배운 곳이 바로 이곳 병란도였으니까요. 당시 병란도에 머물던 중국 상인 이원이라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배웠으니까요. 이어지는 코믹 액션씬에서는 병란도 전체를 조망을 합니다. 병란도는 산비탈에 자리한 거대한 무역항입니다. 산비탈은 수심을 보장해 주니까요. 상수도 시설로 보여지는 수로가 워터 슬라이드가 되어 줍니다. 병란도에 이러한 시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경 등의 유사한 시설이 있었다고 전해지죠. 물론 로마의 수도교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지 못했던 중세 유럽에 비하면 첨단이라 할 수 있죠. 병란도는 이성계의 위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참 세력 다툼을 하고 있던 이성계는 공양왕 때 낙마를 하고 크게 다칩니다. 이때를 틈타 정몽주 등이 이성계 세력을 몰아내려 하죠. 당시 이성계가 요양했던 곳도 바로 이곳 병란도입니다.
영화는 외교 부분도 비춥니다. 이때 사용한 소재가 옥새입니다. 한상질이 명나라 황제를 만나러 가죠. 참, 한상질은 세조의 오른팔 한명회의 할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영화 관상 때 만나게 됩니다. 반정공신도 대물림이 되는 걸까요? 명나라 황제로부터 옥새를 받는 장면을 오달수 특유의 과장스러운 연기로 보여줍니다. 사실 한상질은 옥새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호를 승인받으러 갔던 자리였던 거죠. 명나라 황제가 이름을 몇 개 가지고 오면 선택해 주겠다고 이성계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회의를 거쳐 조선으로 결정한 다음 혹시나 건방져 보일까 하는 걱정에 화령이라는 이름도 추가해서 들고 갔다고 전해집니다. 트럼프처럼 심통 부르기 천재인 명황제 주원장이 조선 초기의 사대는 조선 후기의 사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저 강대국과의 평화 유지를 위한 외교술이었던 것 뿐입니다. 물론 고려 때는 제후국인 척 하면서 황제국이었지만 조선은 그저 제후국을 자처하죠. 영화는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자를 중심으로 만연한 중화사상에 입각한 사대주의를 보여주고 있죠. 20세기 이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입장에서 외교는 늘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옥새는 태종 3년 1403년에 명황제로부터 받아오게 됩니다.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까지 받아온 옥새를 잃어버리는 것이 영화의 소재입니다. 이 외에도 숨은 역사 찾기를 해보면 좋은 영화가 바로 해적 바다로 간 산적입니다.